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1대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황교안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난해 말 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법, 이른바 연동형 선거법, 네. 공수처법 이런 처리 과정에서 보면은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결사 저지를 천명하면서 네.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고 네. 농성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없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당내에서 황 대표의 어떤 전략이랄까, 네. 정치 전략 또 지도력,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렇죠. 것들이 많아요. 공수처법, 예산안, 선거법, 손도 못 대고 속수무책으로 속수무책으로 내줘버렸어요. 네. 목숨 걸고 맡겼다. 말은 목숨 걸고죠. 네. 말만. 근데 뚜렷한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했으니까 의욕만 앞서고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러니까.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야구로 말하면 야구 선수들이 직구 빠른 볼을 많이 던지는 선수들이 의외로 홈런 많이 맞아요. 예. 똑같은 맞아요. 거 계속 던지니까 예, 예. 타자가 거기에 맞춰서 때리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오히려 유현진 같은 선수가 왜 먹히냐? 체인지업에 능하거든요. 예, 예. 똑같은 폼으로 던지는데 구질이 달라요. 말하죠. 그러니까 이 먹히거든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하는데 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의 그 전략은 너무 좀 보이는 적군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1+4 그 붙어먹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너무 보이는 수가 아니었나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렇죠. 내가 정치를 안 해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각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게 꼭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나 자유우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문재인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 초반 그리고 40%가 깨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50%가 넘는 데도 있고 40% 후반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긍정과 부정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 우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왜 이런가에 대한 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저기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향해서 있어요. 마구 달리고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저렇게 망쳤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요 황교안 대표의 전략 미스라고 봐요. 네, 과거 탄핵이 있을 때 친박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하여튼 잘된 것 잘못된 것. 근데 황교안 대표가 친황 세력이 친박하고 같이 엎쳐서 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탄핵했을 때 그때 황교안이구나 하고 이코로 된 거예요. 탄핵 이코로 황교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탄핵이 잘된 면도 있고 탄핵이 억울한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탄핵에서 한 단계 벗어나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한 사람들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반탄핵 하는 쪽에 너무 기울음에 따라서 오히려 같은 탄핵 그
당한 그런 세력하고 똑같은 병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독단, 독선, 독주, 일방통행을 저렇게 그렇죠. 강행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네. 문재인 정권 형편없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네. 그러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대안 세력은 한국당인데 한국당을 쳐다보면 이보다도 더 못하네. 그렇죠. 여기는 더 한심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한 세력들이 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야당으로 지지가 넘어가지 않고 다 중도에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문재인이가 좀 잘하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네. 그렇죠. 여기보다는 낫네. 뭐 아차산에 뭐 의인하고 등산 가고 이런 쇼에 국민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의 갈등이 아직도 보수 쪽을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수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보수 분열을 아물 수 있는 상처를 아물고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 연말에 그 전략 미스 단식하고 머리 깎고 광화문 나갔는데 다 안 됐잖아요. 그렇으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뭐 책임에 앞서서 네. 그런 전략들을 이제 다시 재평가하고 네. 그렇게 강경투쟁 일변도가 과연 옳았는지 네. 정치라는 것은 투쟁하면서 또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신뢰를 지어야 해요. 정치라는 게 역시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수결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뭐 혁명을 한다든가 쿠데타를 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의 그런 지지율들을 보면은 되게 민주당은 40% 안팎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35에서 한 40. 네. 또 한국당은 25% 안팎, 뭐 20에서 25. 그래서 한 10 내지 15%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무슨 마사지든 어쨌든 그만한 격차가 나고 있다는 그 경향성은 또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보수 우파에서는 그게 한 20% 안팎에 그 사람들만 똘똘똘 뭉쳐갖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막 같이 모여갖고 욕하고 뭐 어찌고 하는 거 하다 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지난번 연말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보수 유튜브들도 보면은 시청자들한테 영화 보느라고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껐뻑하면 문재인 망했다. 무슨 벌벌벌 떤다. 네. 이런 뉴스들에만 너무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뉴스를 믿고 어떤 판단을 한다면은 그 판단 미스고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문재인이가 나라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문재인 와서 정부 보조금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 1,500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민노총 노조라든지 그럼. 여러 그 근로자들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반 문재인으로만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는 저는 불가능하고 안타까운 게 황교안 대표가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더 가니까 예. 물론 오른쪽도 뭐 껴안고 가야 되지만은 지금 갈 거는 중도층에 있는 거 껴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공천관리위원장 누구를 생각하냐? 공천관리위원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누구를 공천관리위원장 존경받는 사람이 페어하게 이렇게 할 사람을 해야 돼요. 지난 그 4.13 총선 2016년에 자유한국당이 망한 게 그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하면서 진박 간별산이 뭐 나오면서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한 게 목사도 있고 뭐 내 친구 K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 K가 그걸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패널들도 다 싫어오고 네, 우리 같이 그러니까 나가서 그 사람 나온다고 하면 아예 출연도 안 했잖아요. 인간이 덜 됐다고. 그렇죠. 옛날에 특정 그 위인을 위해서 선거운동 하던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정광훈 목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정광훈 목사의 한계는 또 틀림없이 있거든요. 종교인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공천은 공천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불쏘시개는 되고 뭐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은 많이 하시는 거는 저는 평가해야 되지만 그분이 목사로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가 왕은 못 되는 근데 겁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오른쪽.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1차선, 2차선은 타야지 너무 오른쪽은 그 갓길이에요. 갓길에도 왜 가입표 있는 갓길 가면 범칙금 날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위급할 때나 갓길 잠깐 가야지 너무 오른쪽 갓길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한 100여일 남아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황교안 체제를 가지고 승부수를 걸어보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2월 뭐 언제까지는. 그래서 황교안이 제대로 된 선택을 지금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점으로 좀 네.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과연 지금 이번 총선에 네. 출마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네. 그걸 놓고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출마 안 하는 거. 예, 그냥 아예 안 하는 거. 비례대표 나가는 거. 뭐 종로나 뭐 강남에 나가는 거. 강남은 나가면 안 되죠. 그건 아무나 가도 되는데 강남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빅매치를 해야지 하려면은 네, 네. 정면 승부수를 그렇죠. 걸어야 하는데 네. 많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저는 종로를 나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봐야죠.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 정면 한다. 승부를 걸어서 지든 안 되든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 황세모라는 말대로. 그래서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좀 자꾸 가는 거 아닌가. 비례대표는 안 할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뭐, 들면 예. 출마를 안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통합을 야권 통합을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렇죠. 기득권 다 버리고 그렇죠. 출마도 안 하고 예. 내가 그 야권 통합에 그렇죠. 하나의 그 밑바탕을 예. 또 그것을 꿰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봐요. 그렇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목소리가 좀 먹히는 게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먹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떳떳하잖아요. 예.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제대로 공천하겠다. 제대로 사람 들여오겠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예. 방금 이 얘기 나온 대로 네. 인재 영입. 네. 소위 말해서 결국 총선은 이번 총선은 어떤 인물들을 제대로 내놓느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에 당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 50% 이렇게 물갈이 그리고 현역 의원 30% 네. 컷오프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총선 기획단에서 뭐 하겠지만 네. 황 대표의 뭐 결재를 받아서 재가를 받아서 얘기했다고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은 인재 영입이라든가 물갈이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낸 게 없어요. 전번에 첫 번째 인재 영입이 어떻게 완전히 보면은 그냥-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서 예.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버렸죠. 예, 대신 민주당은 괜찮은 사람들 어쨌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는 사람들 좀 네. 계속 뭐, 영입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도 뭐 육군 대장인가요? 네. 예, 뭐 새로 영입하고 휠체어 뭐 그 선수도 영입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그 대장. 대장을 한데 이제 또 갑질 시비가 또 재판받고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영입의 그 신선도 영입의 영입 효과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박찬주뿐만 아니라 그때도 뭐 그 다른 분들도 예. 아니 언론계도 그렇게 인물이 없어도 네. 그뭐 비난받던 그런 사람을 데려왔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누구는 뭐 최고위원인가 그 사람의 무슨 네.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소리 돌고 네. 하면서 그냥 첫 번째 영입이 네. 이렇게 좋은 평을 얻지를 못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의원들 불출마 선언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런 사람들은 당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사람은 그만두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죠. 지금 나가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입딱 아니, 다물고 앉아 있어요. 기업에서도요. 예. 구조조정하고 명퇴 신청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능한 사람들은 명퇴금 받고 나가서 딴 자리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만둡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무능한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금
그만둔다는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도우, 예. 또 김영우 의원, 김도읍 괜찮고 김세연, 김용호, 여성규 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김성찬 의원인가요? 예. 그것도 해군 예. 뭐 수리수단가 그 예. 장성 출신. 예. 또 유민봉 또 예. 윤뭐 상직인가요? 예. 뭐 그런 윤상직. 사람들 뭐 또 예. 헌법학자 뭐 그분은 뭐 오락가락합니다만은 비교적 괜찮은 평을 가진 사람들이 불출마를 하고 예, 지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한 TK 분들이에요. 지역표에 기대서 하려는 사람은 지금 앞자고 한 사람도 TK 그렇죠. 쪽에서 지금 불출마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만 장으면은 공천 받으면은 이제 배치 4년 단다. 뭐 이런 걸로 갖고 있는데 저런 자세를 갖고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뭐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TK 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탁 옹립해가지고 자기들 공천받기 위해서 저렇게 주변을 포위해갖고 그렇죠. 몰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극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강경파 세력에 좀 몰려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떻게 뭐 한국당으로서는 문신의 폭이 워낙 좁았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해 들어서는 정말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그냥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런 혁신이 있어요. 공관위원장인가 뭐 공천 관련 그런 사람도 저거 딱 누가 보면 저런 사람 그렇죠. 그래 좋다 이렇게 돼요. 아주 참신한 사람을 해야죠. 네. 근데 뭐 무슨 목사 무슨 패널 유튜브 운영하는 뭐 K모 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은 이거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거론했을 땐 그 대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버린 카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카드를 그냥 그런 데서 거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광화문의 광장에 모이신 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엎혀나가면은 자유한국당 자리가 없는 거죠. 광화문은 자유한국당보다 우리 공화당 힘이 더 큽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나가보면 소리는 그쪽이 더 크더라고요. 트럭에 조원진 의원 같은 보면은 저희 거의 이순신 장군 같아요.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같이 연대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 정치적인 상상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쪽도 뭐 황교안 대표야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렇게 좀 상상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루틴한 길을 가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5선, 6선, 7선 중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또 황교안 대표도 그런 분들의 지혜를 적극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뭐 친박, 중진, 일부 그 영남권 중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통합 얘기를 보수 대통합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통합이죠. 그렇죠. 지금 통합이 안 돼서 그 국회에서 속절없이 당한 거잖아요. 1+4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뭉치기 위한 지금 뭔가 액션이 나와야죠. 근데 11월 달에 원유철 의원 시켜서 통합 뭐 한다고 하더니 지금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원유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저도 그래요. 원유철 같은 사람이 그 종합주인단장에서 되겠느냐. 친박이 아주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무슨 지금도 재판인가도 또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의외다. 왜 저런 사람을 시켰나. 통합 추진단장이면 좀 신뢰성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뭐 원유철 의원도 원내대표도 오고 뭐 캐리어는 있습니다만은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뭔가 보여줄 적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과연 성과를 낼까 이런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우리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쪽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분이 중도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2달 전에 통합 조건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답을 안 주고 있고 오히려 유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진정 통합 의사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근데 유승민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네. 통합 의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으로 들어가 봤자 어쨌든 유승민에 대한 뭐랄까 비토 세력도 네. 만만치가 않고 네. 본인은 상당히 참신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분도 보면은 바른미래당에서 누구하고도 그렇게 화합하는 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죠.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폭이 좀 넓어야 하거든요. 네. 옛날에 DJ가 그랬던가 제가 들은 게 정치인은 헌 푸대 같아야 한다. 새 푸대는 뭘 집어넣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헌 푸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거든요. 뭐가 그 쑤셔넣으면 또 들어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어떻게 정치인한테 백면서생이라든가 무슨 공자 같은 사람을 모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혈액형으로만 하면 O형이 맞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험푸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죠. 혈액형 O형이 다른 형들 다 수혈할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정치인데 혈액형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승민도 통합보다는 독자 신당 쪽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한번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것이고 별 진전이 없는 것은 무슨 새집 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통합하는데 일정 부분 지분을 달라. 지분 싸움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당 측에서 당신들은 그 당시 다 뛰쳐나간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지 합치면 되지 뭘 또 거기에 지분을 달라고 하느냐. 와서 정정당당하게 같이 경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뜻이 많겠죠. 우리는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좋은 거 찾아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보다 나가라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도 또 한국당 내에서는 나올 만도 해요. 어쨌든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유승민의 새 보수당보다는 전광훈 목사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장기표 국민의 소리 박형준의 플랫폼 자유와 공화 등 이런 시민사회 정당 소규모 정치 단체들이랄까 이런 쪽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합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소통합적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모양이 그렇죠. 저는 뭐 우리 공화당하고도 쉽지 않으려고 봅니다. 네, 우리 공화당은 너무 또 좀 탄핵 갖고 좀 첨예하게 좀 대립돼 있고 유승민 의원하고도 제가 보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유아무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유아무개. 뭐 협상 상대 같으면 아무개라는 말 함부로 전에 문아무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뭐 상당히 비판. 경멸하는 용어거든요. 일종의. 네. 문씨, 유씨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보수 대통합을 해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입당을 모두 허용하겠다 해서 그동안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입당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그런 징계받은 사람들 이런 어떤 제척 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일단은 문호는 일단 열어놓은 것은 또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유승민 쪽 새로운 보수당을 좀 힘을 빼기 위해서 그쪽 세력을 힘 빼기 위해서 흡수통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문호를 열어놓은 거는 뭐 그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혜진, 신지호 전 의원 등 말하자면 MB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얼마든지 이제 다시 입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뭐 괜찮은 분들도 밖에 많이 있어요. 아직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안 찾아서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 저절로 제발로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건 다 날파리들이고 바퀴벌레고 모기들이에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은 산삼, 약초 동네에 있습니까? 예. 저 높은 산에 바위틈에 있지. 송이버섯이 아무데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거 찾으려면은 멀리 가서 찾아와야죠.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에 둘러싸이면은 그 제대로 된 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도 인재 영입위원장도 네. 있고 뭐 여러 갈래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뭐 전에 네. 인재풀이 2천 명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또 한 번 얘기한 적도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추천을 받아서 짓다고 하는데 조만간 뭔가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지 않겠느냐 네. 기대를 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을 하지만 정책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약.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개헌 카드도 내놓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예. 지금 정세균 예.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원 집정제. 그거는 이원 집정제 해야지. 네. 지금과 같은 직선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지금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타파하는 데는 역시 이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이원 집정제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큰 빅 이슈들을 터뜨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한국당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놓고 경제 뭐 무슨 책도 하나 내놨던데 아무도 그걸 관심을 갖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슨 공약이고 정책이냐 해가지고. 뭐 민부론인지 네. 뭐지 뭐 새로운 얘기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금 국민들이 제일 갈증내는 게 이 자유, 개인의 자유. 평등 뭐 그-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저 문재인 정권이 자꾸 뭐 공정, 뭐 평등 외치면서 나라를 한쪽으로 막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시장 그리고 개인의 선택, 뭐 입시 제도부터 모든 게 선택 이런 중요한 거를 자유한국당이 좀 이슈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오질 않고 그냥 반대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설 자리가 적어졌죠. 지금 개- 그동안 예. 뭐 한국당이 이렇다 할 정책 이슈를 제시해갖고 국민들한테 큰 반향을 풀어 일으킨 게 없잖아요. 반대를 한 거지. 그렇죠. 정신없이 끌려다녔는데 사실은 뭐 혁신에 관한 규제 완화에 관한 뭐 이런 모든 법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을 못하게 한 게 많거든요. 근데 피박은 다 자유한국당이 마치 맞아요. 다 쓰고 민생법을 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전략이 좀 부재 뭐 이것 때문에 손해 본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헌도 사실 박근혜 정권 탄핵 전후로 해서 확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죠. 그때 그냥 네. 문재인 정권이 자기 할 거라고 욕심 부리고 또 개헌안 내놓은 것도 완전히 그냥 자기 힘 강화하는 쪽으로 해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맞대서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저렇게 청와대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런 나라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멀쩡한 사람도 안에 들어가면은 눈매가 바뀌어요. 예, 눈매가. 예, 소통을 안 하고 혼자만 소리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서 나오잖아요. 예. 또 이번에 선거 연령도 18세로 인하가 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늘어나는 신규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50만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에.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우리 20, 30대 젊은 층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6%, 지지하면은 5% 돼요. 한국당 지지하면 꼰대라는 이미지가 네, 이제 꼰대 딱 정당으로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거든요. 예. 50만이면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수도- 대선 때도 이 표면은 다 좌우해버려요.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굴과 몇백 표 차이로 많이 등락이 차이가 예,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젊은 표를 하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그 바뀌는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죠. 네. 광화문에 모인 어르신들 보면은 저는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운데 저 네.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모였나?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아, 나는 많이 살았지만 후손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애국심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오신 어르신들한테 저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그걸 정당에서 빨리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한국당이 받아줘야죠. 그렇죠. 탄핵 억울한 거 많아요. 억울한 것도 충분히 들어주고 잘못된 것도 많고 하고 있지만
벌써 결정된 거니 어떡하니. 그래서 저는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그 뜻을 수용해서 정치가 한 군데 힘을 좀 몰아줘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의 독재로 나가는 문재인을 제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총선이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처럼 보수가 갈갈이 찢어져서 4분 5열된 상태로는 총선에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수가 대통합하고 대단결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